자, 오늘 시청자 헬릭스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헬릭스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집중이 잘 되는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분이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헬릭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헬릭스님 그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시참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꽤 오래됐죠. 정말 네. 오래되셨고, 그리고 제가 정말 코찔찔이 시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시죠? 그 코찔찔이 시절. 네네. 네, 다 그걸 또 봐주시면서 헬릭스님도 오래 시청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리죠. 아우,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헬릭스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오늘 제목이 있어요. 항상 헬릭스님 이야기는 제목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던 제목하고는 약간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방과 방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금 더 내용을 정리를 하고 확인하는 걸 보니까 이제 방과 벽 사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에 벽은 있으니까요. 그죠? 네, 방과 벽 사이고 이것도 원래는 이전에 시참했었던 그때 얘기가 나왔었어야 됐는데 예상치 못하게 다른 얘기가 주변에서 갑자기 급하게 오는 바람에 조금 늦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헬릭스죠! 이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상당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귀족님들이 아버지 쪽에 계실 때가 아니라 우주 먼지일 때, 그냥 아무런 존재감이 없을 때. 아직 존재가 생성되기 전. 네, 이게 70년대 초반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정확한 시기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70년대 초라고 아마 생각이 되고 이거는 저희 외삼촌께서 직접 겪으셨던 얘기입니다. 네. 이야기 시대적인 배경은 대충 말씀을 드렸고 지역은 경상남도 남해로 갑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남해와 통영이에요. 저희 외가 쪽이 본적이 남해 쪽입니다. 남해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여수 순천의 오른쪽에 있고 통영의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남해 쪽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살아가시는 와중 그때 당시에 좀 드물게 외삼촌께서는 대학생이셨습니다. 70년대 초의 대학이라고 하면 지금의 대학의 위상과는 조금 많이 달랐죠. 정말 공부를 미치도록 잘하든가 아니면 돈이 미치도록 많든가 그런 사람만 가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시대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시대는 군대 갔다 오시고 나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 자체가 크게 의미를 못 느꼈답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당시 외할아버님께서 군인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임 상사라는 계급 자체가 없었을 때예요. 주임 원사가 아니라 주임 상사라고 불릴 그때 시절이었는데 군인인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식이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극대노하신 거죠. 요즘 말로는. 그래서 우리 마을 동네 보면 양식업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일이라도 좀 도와라 라고 얘기해서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일을 시켰답니다. 아시겠지만 양식장 일이 배를 타야 되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고된 일이긴 한데 막상 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잘 됐답니다. 그래서 짬이 좀 차니까 다른 일을 시키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남해의 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산물들을 통영항까지 갖다 주는 일이었어요. 근데 업무적인 난이도로 보면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어주면 갖고 가서 하선하고 거기에서 또 실을 거를 다시 실어서 다시 오는 요런 거였는데 작업 난이도가 좀 낮고 또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1박 2일 일정으로 된다고 해요. 가서 일 다 보고 그 다음날 물건 실어서 그 다음날 오는. 그러다 보니 너무 쉬워서 아싸라비아 하고 그날만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선적을 하고 갖다 주고 하선을 하고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거기 선장님이라든지 주변의 관계자분들끼리 정해주셨던 숙소를 갔는데 그 숙소가 통영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었대요. 통영항이 통영의 밑에 있어요. 거제도 쪽에 붙어있는 항이었다고 하는데 숙소는 경상도하고 통영하고 연결되는 원문고개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다리, 지금도 보면 다리가 있고 경상남도하고 통영을 연결해주는
다리 쪽에 있는데 거기에 숙소를 갔는데 겉은 무슨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곳을 갔대요. 근데 다행히 내부는 상당히 깔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거기서 숙박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 같이 갔던 동료 선원들하고 거하게 술을 한잔하고 거기서 자려고 하는데 막상 또 환경이 바뀌고 잠자리가 바뀌니까 쉽게 잠을 못 이뤘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자다 깨다 선잠을 자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언젠지를 모르겠답니다. 그때는 뭐 시계도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을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녘이 넘어가는 것 같고 2, 3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꽝 하더랍니다. 뭐야?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꿈꾸나? 그러더니 어느 순간 쾅쾅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뭔가 잘못됐다. 뭐 사고 났나 보다. 하는데 어디선가 땅! 쾅! 벅! 이런 굉장히 거센 소리가 나더래요. 뭐야 이거? 그러더니 갑자기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대요. 야 이거 뭔가 이거 났다. 그 순간 몸을 바짝 갑자기 벌떡 일으키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에 있는 선원들도 다 일어난 거예요. 야 무슨 소리 났어? 야 너 들었지? 어떻게 된 거야? 야 뭐 전쟁이라도 난 거야? 뭐 혹시 뭐 무장공비라도 왔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때 식은땀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았대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등판이 젖을 정도로 땀이 났답니다. 근데 갓 전역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이 반응을 한 거예요. 바로 가서 대문을 잠그고 그때 숙소 자체가 그냥 일반 시골에 있는 간역집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담벼락이 있고 철문이 있고 들어가면 조그마한 마당에 대청마루 같은 거 좀 있고 방 2개씩 이렇게 있는 뭐 그런 거였다는데 바로 문을 잠그고 뭔가 은폐라든지 아니면 방탄을 할 수 있는 걸 일종의 벙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통은 모래주머니 같은 거 막 놔두고 이러는데 그게 없으니까 창고에 있는 모래도 갖고 와가지고 문 앞에다 쌓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거기는 집도 아니고 숙소도 아니니까 전화도 없었고 뭐 라디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더랍니다. 너무 불안해서 그러면은 딱 보니까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또 전역한 지도 오래됐고 물론 뭐 그때 당시 세대가 다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이지만 내가 제일 현역이니까 내가 그럼 주변을 둘러보고 오겠다. 내가 순찰을 좀 하고 경계를 좀 하고 오겠다. 라는 말로 해서 뒷문으로 나갔답니다. 뒷문으로 나가서 돌아보니까 주변에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인기척도 없어요. 근데 보통 그 정도가 나오면 이미 사람들은 다 나와 있거나 피난을 갈 준비를 한다거나 왁자지껄하게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당연히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너무 이상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으로서는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대문을 가서 무슨 막대기 같은 거 왜 우리 마대대로 같은 걸로 막 묶고 막 포대기로 쌓고 해서 문을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어떻게 할까 몰라서 방으로 들어갔다면 우선 숙소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렇더라 하는데 계속 간헐적인 총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 총소리가 전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까이서 들리면 총이 팡 소리가 나요.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둔탁하고 작은 소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연사로 해놓고 총알을 드르륵 쏘는 거면은 딱딱딱딱딱딱 소리밖에 안 나요. 요런 소리로 저기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대충 파악할 수 있는데 소리가 빵 하고 굉장히 크게 나더래요. 그럼 요 반경 200m 안에서 지금 뭔가 사건이 터지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막 뭔가 대포를 쏘든 뭐 우리 이해하기 편하게 뭐 바주카포 같은 걸로 미사일을 쏘고 막 이러는 게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엌에 가서 식칼 있잖아요. 식칼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갖고 와서 끈으로 묶어갖고 창처럼 만들었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항이라도 하려면 무기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요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고 오겠다. 그러니까 우선은 상황 파악을 하자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 다 말리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 나가지 마. 너 나가면 죽어. 그래, 여기서 잠자코 있다가 우리 그거 하자. 근데 아니다. 우선 상황 파악이 돼야 뭐 여기 있든 도망가든 할 테니까 잠깐만 갔다 오겠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집 밖으로 돌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건물 주변을 계속 돌았답니다. 한 발짝 갔다가 2, 3분 뒤에 한 발짝 갔다가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거기다 또 새벽이고 밤이면 소리가 울려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존재를 감추려고 정말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대요. 눈으로 심장이 튀어나오는 정도로 너무 긴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계속 주변을 도는데 다행스럽게 인기척이 나거나 뭔가 군인들이 행진을 한다거나 했을 때 걸음소리가 분명히 들리거든요.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그런 소리가 다행히 없고 가장 삼촌이 안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풀벌레 소리가 들리더래요. 산행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밤에 인기척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끊기는 게 벌레 소리예요. 벌레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풀벌레 소리가 나다가 자기가 가면 사라지고 자기가 또 지나가면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 주변에 정말로 교전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정도의 거리는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건물의 옆을 가서 보통 우리 그런 데 보면 뒤쪽이나 옆쪽에 보면 장독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쪽 벽에 이렇게 등을 기대고 조용히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맞구나. 얘네들이 매복을 하거나 잠복을 했구나.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요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요런 소리가 들리는데 계속 뭔가를 때리는 소리가 나는데 뭔가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유일하게 기억하는 건 요 소리는 기억이 난답니다. 오, 뭔가 신호 같다. 규칙성이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예. 근데 머릿속으로 확 지나가는 게 모스부호였어요. 모스부호였는데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때 당시에는 모스부호를 가리켰대요. 예. 지금은 안 쓰지만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통신이나 이런 거를 모스부호를 상당히 많이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모스부호라고 딱 느꼈는데 이거는 뭐였냐면 이 모스부호 따따따 따따따따따따 요게 SOS입니다. 요게 SOS를 가리키는 모스부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모스부호를 안다라는 거는 못해도 군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이야 우리가 인터넷 치면 모스부호가 다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모스부호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그게 아닙니다. 모스부호를 가리키는 학교도 따로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을 했대요. 일반 사람이면은 뭐 살려주시오 뭐 도와주시오라고 할 텐데 모스부호를 때릴 사람이니까 이거는 우선은 긴장을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벽에 앉아 있는데 뭔가 다른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나기는 났었대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대요. 근데 적어도 SOS라는 모스부호는 확실히 들렸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아군이든 적군이든 간에 내가 제압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대요. 계속 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서 벽면에 기대서 앉아 있었던 삼촌이 딱 일어나는 순간 목 뒷덜미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더래요. 맞았다.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졌는데 뭔가 목덜미에서 뭔가 흐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죽었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의식이 또렷하는 거랍니다. 통증도 없고 뭐야 하고 딱 봤는데 목 뒤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있는데 이게 스쳐갔구나. 이게 내가 정타로 맞은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고 건물 뒤로 확 돌아서 바로 뒷문으로 들어갔답니다. 손을 만져보니까 피는 나고 있고 다행히 뭐 피가 흥건할 정도로 다 젖은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게 죽겠구나. 이거는 나가면 정말 이거는 어떻게 사단이 난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짱 박히려고 하는데 뒷문에 가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된 거니 뭐 피는 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주변에 군인 적이든 아군이든 누가 있다.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죽는다 하고 정문 쪽을 바라봤는데 누군가 서 있어요. 걸렸구나. 그래서 내가 앞에 나갈 테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뒷문은 다 흩어져라. 이거 누구 하나라도 얘기를 해줘야 누구든 간에 우리 소식을 알려야 도움을 받든 뭘 하든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그러자 라고 얘기해서 앞문을 열고 창처럼 만들어 놓은 걸 딱 들이밀고 앞마당을 딱 나갔는데 군인들이 일제히 서 있더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했대요. 왜냐면 나를 적대시할 거면 절대로 일렬로 서 있지 않거든요. 뭔가 무기를 꺼내고 수색을 한다거나 총구를 들이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일렬로 서 있기만 했답니다. 어찌 보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당신 누구요?
누구야 니?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이고 우리는 뱃놈이니까 건들지 말고 가라고. 가라. nen 모른다. nen 아무것도 모른다. 가라. 묻을 것도 없다. 우리는 뱃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 사는 방법 중 하나였대요. 그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적군이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태고 아무리 그때 당시 항해술이든 지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주변에 있는 현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100개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뱃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나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대요. 안 죽이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 뭐 지형이라든지 물길이라든지 암초라든지 이런 거는 현지인밖에 모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쳐다만 보고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그냥 일렬로 그냥 서 있기만 하더래요. 뭔가 이상하더래요. 서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거는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서 있으면 오케이. 나는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구나 그랬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이 없고 어떤 사람은 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칼을 꽂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발이 없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죠. 이건 사람이라면 서 있을 균형 감각조차도 없을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또 뭘 했냐면 발이 있는 사람은 발을 굴렀고 발이 없는 사람은 총 개머리판으로 바닥을 찍는데 이러더래요. 그 근육들이 SOS의 모습으로 때리는 거랍니다. 뭔가 이유가 있구나. 이거는 뭔가가 있구나 싶어서 그러면 알겠다고. 알겠으니까 우선 가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가라고. 그러더니 나는 육군 병장 헬릭스다. 난 전역한 지 지금 얼마 안 됐고 내가 군부대에 이 소식을 직접 전하겠다. 내가 보고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눈을 감았다 뜨니까 없어졌대요. 뭐 연기처럼 이런 것도 아니고 눈을 감았다 뜨니까 없어졌대요. 뭐지? 내가 뭐 씌었나? 하고 멍하고 서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명이 살짝 올라오고 있었대요. 그러더니 아시겠지만 바닷일이라는 거는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일찍 조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착을 다시 해서 다시 실어서 남해로 가야 되니까 좀 일찍 동료분들이 나왔더래요. 니 뭐하노? 야 잠은 잤나? 왜냐면 술을 다들 거하게 먹었으니까 잠은 잤나? 하고 막 부산스럽게 준비를 하는데 자기 혼자 앞마당에 서 있더래요. 근데 손에 보니까 막대기에 끝에 칼이 묶여 있었고 아 이거는 뭔가 있구나. 내가 씌었구나. 뭐 어찌됐든 간에 현실로 다시 돌아왔고 자각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뭐 가입시다 하고 자기도 이제 막 준비를 해서 선착을 다시 하고 다시 집으로 복귀를 했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외할머니죠. 어머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어디라 했노? 통영에 보면 원문고개라고 있죠. 그 숙소에서 이런 일이 있다 아닙니까?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지시더래요. 그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들었답니다. 바로 전화를 들어서 예 여기 누구 상사 안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전화통화를 확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야 니 가서 니 옷이랑 좀 챙기라. 갈아입을 옷이랑 뭐 좀 챙기라. 빨리! 하는데 자기는 뭔지를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화통화 내용이 너무 심각하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군소리 않고 또 그리고 군인의 배우자잖아요. 군인의 아내고 군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심각성을 느끼면은 우선은 닥치고 한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셨대요. 아무런 토 안 달고 바로 가서 주섬주섬 준비를 하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계속 전화통화를 하다가 야 내 옷이랑 좀 챙길 테니까 니 집 앞에 서 있거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보자기를 이만한 거에다 뭐를 바리바리 싸들고 갔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쫙 끝에서 뭔가가 오는데 군인을 태운 트럭이 군용 트럭이 오더랍니다. 예. 그 뒤에 군인들이 한 10대 명 앉아있고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타라! 그러더니 뒤에 타더니 어딜 가요. 그러더니 야 니 그 어디라 캐노? 통영에 원문고개 이를 가면은 뱃놈들 숙소 있다 입니까? 그거입니다. 안내해라. 그러더니 선탑자 옆에 타가지고 간 거예요. 통영까지. 가서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군인들이 확 내리더니 집을 막 뒤져요. 어차피
거기는 숙소로만 사용하던 곳이라서 지저분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개의치 않고 전투화 신고 들어가서 막 다 뒤지더랍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냥 겉은 좀 허름하지만 안쪽은 나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냥 숙소의 일부였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불러서 야, 니 맞나 이거? 니 어머니한테 얘기했던 게 이게 맞나? 맞습니다. 이래갖고 이렇게 돼서 내 마당에 서 있어가 같이 갔던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나 새벽에 그 혼자 서 있었다고. 그래?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외부로 예기치 못할 활동을 나갈 때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땐 더 심했겠죠.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셨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 건덕지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막 건물 밖에 가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라고 나갔답니다. 삼촌은 그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웠대요. 처음부터 안 들어갔대요. 그렇죠.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본인이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한번 찾아보자 싶어갖고 뒷짐지고 이렇게 집을 뺑뺑 돌고 있을까. 여기가 거기였구나. 여기가 뭐 풀벌레 소리가 났다 막 이러 하는데 건물 옆쪽을 한 두세 바퀴 딱 도는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모스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벽을 내가 여기쯤 앉았었지라고 하고 딱 보는데 벽에 한 부분이 색이 다른 거예요. 뭐지? 하고 자세히 딱 봤는데 벽 끝에 보니까 피가 말라 부트러진 자국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내가 목을 다쳤던 게 여기에 내가 걸려서 찢어져가지고 상처가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딱 봤는데 푸석 하고 뭐가 떨어지더래요. 딱 보니까 쇳덩어리가 끝에 날카롭게 이렇게 있는 뭔가가 보이더래요. 딱 봤죠. 뭐지? 하고 주변을 이렇게 만져갖고 부서지는 흙을 딱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건 군번줄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아버지! 먹고 야 한번 와보시오. 그러더니 딱 보니까 군번줄이 딱 보인 거예요. 야 봐봐라. 그러더니 그때 군인 장병들이 와서 삽으로 벽을 다 긁어낸 거예요. 긁어내니까 거기에 군번줄을 포함해서 몇몇의 유리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도 있었대요. 뭔가에 쌓여져 있는 종이로 된 뭔가도 있었대요. 난리 났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삼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진다라는 거에 얼만큼 큰 이슈가 될 건지는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막 가서 전화하고 보고를 하고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레토나겠죠. 레토나 비싼 군용차들이 와가지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난리 났다 이거는. 큰일 났구나. 이건 내가 혹시 뭐 문제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군번줄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디선가 갑자기 급하게 뭐가 왔대요. 뭐가 왔는데 딱 그 차를 보니까 육군차가 아니더래요. 해병대 차였답니다. 그러더니 누가 봐도 해병대인 사람이 왔답니다. 그러더니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자기가 본 건 여기까지였답니다. 당시에 어머님하고 본인은 민간인이잖아요. 전역자이긴 하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거기 있거나 할 이유나 그게 없기 때문에 부대에 있는 간부들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시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물어봤대요. 아버지 그 뭡니까? 아니다 니 참 좋은 일 했고 착한 일 했고 더 이상 크게 얘기하지 말거라. 이거는 군의 일이니까 군에서 처리하마 라고까지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많이 시간이 좀 지났을 때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전역을 하시고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영위하셨을 때 언젠가 한번 삼촌이 얘기를 물어봤대요. 뭐냐고. 6.25 때 돌아가신 분들 유류품하고 나왔더라. 그래서 네가 얘기해준 덕에 다행히 가족들한테 그게 전달이 되고 주소도 받고 해서 잘 끝났다. 네 덕분에 그거 하고 내도 자존심도 좀 피고 어깨도 좀 피고 우리도 니한테 고마워하지. 그것까지만 알고 있으라.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니도 뭐 알 거야. 니도 알 거다. 그냥 해병대가 해병대인 이유가 거기서 나왔다. 까지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한번 찾아봤답니다. 네. 찾아보긴 했지만 이게 진짜로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인지는 본인이 모르시겠대요. 네. 더 이상 얘기 안 해주셨대요. 디테일한 거나 자세한 건 얘기 안 해주셨지만 시대는 50년도 8월 17일로 갑니다.
우리가 역사상으로 많이 배우고 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의 기운이 꺾였던 당시에 일발 역전할 수 있었던 상황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인천 상륙작전 이전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상륙작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개의 상륙작전이 있는데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성동격서라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 있었고,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통영 상륙작전입니다. 네. 그 원문고개가 뭐냐면 아까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남도하고 통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장소예요. 네. 다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를 막기 위해서 해병대가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아내고 그 당시에 참전했던 해병대원이 또 인천 상륙 작전까지도 같이 임무 수행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삼촌이 예상하시는 바로는 그때 돌아가신 분의 율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영하고 거제도 남해 이쪽에는 크게 전투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피 터지게 정말로 힘들게 전투를 했던 곳이 그 통영 상륙작전이었고, 원문교를 사수하기 위해서 해병대원들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전투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잡는 해병이 거기서 나와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종군 기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귀신도 잡을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송고하게 되고,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대가 거기서 나왔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의 유류품이라고 생각된다고 본인은 말씀하셔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죠. 그게 어떻게 거기 들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네가 방송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지방 사람들이라든지 통영이나 뭐 다 어차피 다 같은 지역구 안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된대요. 교통이 불편했지만 바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여수 순천하고도 굉장히 가까우니까 다 같은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렇게 시참하게 되었습니다. 야, 되게 기묘하네요, 이거. 네. 그래서 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 그거가 가장 유력하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부대에 큰 이슈가 됐던 게 6분의 1만은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그렇죠. 것 자체가. 네. 거기에다가 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을 때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거를 할아버지께서 겪으셨고, 삼촌도 어렸을 때지만 네. 거기에 대한 참상을 알고 있었고, 대한민국이 다시 승전할 수 있었던 기폭제를 마련해 준 게 그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군이 다 뒤집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셔서 아, 그때 당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니었겠거니 하고 저한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군의 이야기다 보니 또 삼촌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디테일한 내용 자체는 얘기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셨어요. 중간에 마지막쯤에 역사 설명을 해주실 때 있잖아요. 네. 야, 진짜로 헬 선생님이다.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니야. 그 설민석 씨 그분이랑 목소리랑 말씀하시는 톤도 비슷한데 뭔가 진짜 헬 선생님이다. 딱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헬민석. 아닙니다. 여전하네요, 진짜 헬민석. 헬렉스님, 오늘 그래도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얘기만 많이 들었지 그 유래를 저는 몰랐거든요. 네네.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요. 야,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굉장히 기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섬뜩하고 또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했던 그런 과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또 혼합이 돼서 뭔가 무거워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네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헬릭스님 고맙습니다. 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헬릭스님이 별명이 헬민석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고 역사적인 배경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 전쟁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묵념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 헬릭스님 이야기도 정말 잘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